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이후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야 유력 후보가 모두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또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선이 이제 내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 대선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증시도 이제 대선 이벤트라는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각종 뭐 세부적으로 공약이나 정책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 후보 모두 큰 그림에서 디지털 탈탄소, 벤처 스타트업 지원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증시에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될까요? 사실 이제 업종별 조금 희비가 좀 엇갈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대외적인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어제 뭐 뉴욕 증시에서 목격을 하셨겠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폭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환경은 굉장히 녹록지 않은데 그나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게 됩니다. 항상 그 대선이 있었을 때에 대선 이후에 주가의 변동폭이 좀 희비가 엇갈렸었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81년 이후에 대선이 총 8번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이제는 IMF 그러니까 97년과 98년 사이 그다음에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요때 빼놓고는 사실 이제 대선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던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이후에 좋은 흐름을 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대외적인 환경은 좋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고 코스피는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선 이후에 좀 떨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대 대선 이후에 이제는 대선 공약에 따라서 과연 누가 되냐에 따라서 업종별 이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겠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양당 후보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탈탄소, 그다음에 벤처, 스타트업 이런 어떤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라는 어떤 요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양당이 어느 후보가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대선 이벤트가 있지만 대외 요인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 간에 좀 갈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 분야도 있잖아요. 에너지, 또 성장 산업, 세제, 세금 같은 부분들인데 업종별로 역시 희비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같은 점도 있다 그러면 다른 점도 있는데 양당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게 다른 점이 바로 에너지, 성장 산업, 세제 부분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분야부터 먼저 본다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내수 산업이고요. 내수 산업이라 그런다면 정책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 분야 쪽은 확실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신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도 잠시만요. 조금 네네. 지금 뭐 윤석열 후보를 연결하고 온 김에 이야기를 나눠보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쪽에 좀 힘을 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도 뭐 인터뷰에 나왔지만은 뭐 유세 현장에 나왔지만은 이제 부산 쪽 같은 경우는 수출 항만 쪽이고 일단 이전 바이오 쪽은 이제 오송, 대덕, 익산을 잇는 이제 신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희비가 엇갈린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기차, 게임, 가상자산 쪽으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희비가 엇갈릴 분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지금 또 부동산이 또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세율도 올라가고 주택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주목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똑같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세부 내용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선 이후에 부동산 세제 부분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에너지, 성장 산업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하나가 세제 부분인데 이 세제 부분이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극렬하게 좀 나눠지거든요. 양당 후보가. 그래서 일단 공통점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좀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마 어떤 후보가 되던 간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던 간에 동일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차이점은 이제는 좀 미세하게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행 세제를 유지, 보완하는 측면으로 가겠다라는 게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폐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종부세 폐지, 양도세 중과 재검토, 그다음에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서 좀 차이가 있고 이제 좀 미시적으로도 본다 그러면 종부세도 이제 양 후보 간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장기 보유하신 분들, 그 중에서 이제는 이런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 같은 경우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재산세와 이제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이거 단일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사실. 예. 이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큰 차이가 있겠고 취득세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생애 최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의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하자 아니면은 1%로 이제 단일세율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좀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이후에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손실 보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네. 뭐 많게는 수십조 원, 50조 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재원 조달 방안이 또 중요하잖아요. 각 후보별로 지금 증세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 탄소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사실 손실보상,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50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양당 네. 후보 모두.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들은 의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 뭔가 증세를 해야 되는데 이제 탄소세를 공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 도입을 단계별로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또 하나가 이 후보가 또 얘기했던 게 특징이 뭐냐면은 국토보유세 얘기입니다. 사실 네. 이건 논란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후보 측은 이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한마디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말 그대로 국토보유세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탄소세에 대한 어떤 중과를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준칙이 뭐냐면 국가 채무 같은 거 이런 재정을 가지고 했을 때 과도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제약을 거는 규범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예. 전 세계 한 90여 개국이 이 채택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OECD 36개국에서 34개국이 이런 어떤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재정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국가 채무를 어느 정도 범위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도록 어떤 제약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양당 후보, 대선 후보들이 좀 입장이 약간 엇갈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재정 준칙과 관련해서 또 경제 토론에서도 두 후보가 맞붙은 그런 네. 경험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대선 대내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밖의 대외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반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이제 제재를 또 감행을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국가들은 어떤 타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비우호 국가에 뭐 미국, 영국, 호주 뭐 당연히 예상됐던 결과인데 예. 거기에 이제는 일본과 더불어서 또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각종 외교적인 제한도 들어올 수 있고 경제적인 어떤 제한도 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제는 비우호 국가 목록에 추가되면은 일단은 채권자에게 한마디로 돈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뭐 정부나 지방 정부나 아니면 기업들이나 근데 루브라로 갚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루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폭락한 사태군요. 네.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달러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루브라로 주다 보니까 사실 그럴 채권자 입장에서 좋아할 이유가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의 피해가 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실제 서방의 이제는 금융 제재 아니면은 경제 제재를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했는데 이제 대금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무역협회 자료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요, 이런 어떤 소상공인들 아니면은 중기업들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실제 수출을 했는데 대금 결제를 못 받은 것 이런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다 답변하신 분들이 전체 55%가 넘었다라는 어떤 자료도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사실 수출 대금 못 받은 거 이거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물류 차질입니다. 예.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 18일까지 러시아 여객 물류 다 막겠다.
못하겠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중단된 상태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뭐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포함해서 수출 기업들이 좀 피해를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러시아에 가야 될 화물들 또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화물들이 엉뚱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피해들이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피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네. 국제 유가도 상당히 오른 추세인데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이 좀 둔화할 것이다 이런 공포도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 때문에 어제 지금 주요국의 증시 상황도 좀 출렁인 것 같은데 짚어주시죠. 어제 뉴욕 증시가 정말로 뭐 검은 월요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폭락한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37% 이제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도 이제 2.95%, 나스닥도 3.62%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정말로 3대 지수가 다 이제 폭락한 사태가 이제 어제 나오면서 네. 사실 이제 검은 월요일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뉴스에 이제 장식을 했죠. 근데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가 등장했다는 것. 그냥 말 그대로는 고물가 상태에서 성장은 안 되고 실업률이 네. 높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들이 이제 다 폭락한 사태들이 어제 일어났고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이제 유가에 대한 급등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계속해서 또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이 네. 서방을 비롯해서 러시아산의 그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를 이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도 또 미국이 독자적으로 자기들만 또 금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유가 오름세는 당분간 불가피하겠죠. 그럼요.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게 저는 이제 유가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네. 일단은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도 한 3.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배럴당 지금 119달러가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100달러 넘어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100달러는 기존 사실을 넘어섰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원유 기름값이 치솟는 게 심상치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진정세는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 이유가 첫 번째로는 독일이 에너지 제재에서 좀 발을 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등한 거에서 다소 좀 진정된 부분은 좀 보였었고 두 번째로 진정됐던 이유는 미국이 그래서 이제는 원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재를 좀 완화하겠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을 좀 고려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유가 폭등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은 받았지만은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미국이 이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단독 제재에 들어간다 그러면 말 그대로 뭐 시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유가가 150달러 넘을 수도 있는 상황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굉장히 우리나라의 시장에 악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금값이 오르기 시작하고요. 네. 또한 에너지주 관련해서 동반한 상승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만큼 어떤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